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안녕하세요라는 뜻은 건강하고 또 편안하십니까?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 상황 하에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말이 정말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라마다 시차가 다르고요. 그래서 남미는 새벽 1시, 그리고 중동은 새벽 5시,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7시일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또 편안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로벌 기술 사업화 컨퍼런스 및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리아나 팔가로코이고 오늘 전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ITTP의 한성문 교수님, 그 다음 한국과학기술원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센터의 최문기 센터장님, 그리고 선경 고려대학교 교수님,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이번에 참석해 주신 것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최문기 센터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GCCW 2020 글로벌 컨퍼런스 및 워크숍에 참석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모든 참석자들에게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카이스트 글로벌 기술 사업화 센터는 기술 및 비즈니스의 글로벌 교류를 위해 매년 봄, 가을로 컨퍼런스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그 10번째 행사입니다. 지난 6월에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만 팬데믹으로 당초 계획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하여 오늘로 연기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본 행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한된 참가자들의 대면 방식, 다수의 비대면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대면,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GCCW 2020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참석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줄었지만 참가자의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 불편함을 양해해 주시고 보다 밀접한 발표자와 참석자와 참석자 간 소통은 GCCW 2020이 끝나고도 줌 등으로 더 긴밀한 대화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GCCW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대응 전략과 투자 환경을 분석하고 팬데믹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술과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미래 한국의 디지털 뉴딜 계획을 소개하고 그린 ICT 융복합 기술 및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조연설을 해주시는 선경 교수님과 이규택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세 개 분야에서 패널을 해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국과 시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시간에 참여하는 해외 발표자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를 발표해 주시는 산업체 연구기관 참여자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GCCW가 참석자들께는 소통하는 데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관점에서도 두 방식을 모두 실행해야 하므로 더 힘이 들고 온라인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참석자에게는 유튜브를 통하여 한글판, 영어판으로 구분하여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GCCW 2020 전체 진행은 그 내용들을 녹화하여 카이스트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사를 적극 지원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대전광역시, 대전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서 GCCW 2022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해주신 카이스트 GCC 직원 및 ITTP 직원들 모두에게 각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0년 11월에 개최할 예정인 11번째 GCCW 2020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계속되어 오프라인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겸용하여 성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개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GCCW에서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예방 수칙을 지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Choi. Now, let us dive further into today's agenda by paying close attention to today's keynote speech delivered by Professor Kyung Son from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컨퍼런스에 저를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겪은 경험과 또 대한민국 정부의 바이오헬스 전략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장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 국가 R&D 정책이라든가 의료 산업화에 오랫동안 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인류의 인텔리전스, IQ가 점점 떨어지고 뇌 크기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외과 의사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머리를 안 쓰고 손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 사이즈가 점점 퇴화를 해가지고 아마 외과 의사들의 역할이 기여가 저런 인류의 IQ를 떨어뜨리고 뇌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발표가 외과 의사 발표니까 너무 이렇게 기대 많이 하시지 말고 특히 끝나고 질문 같은 거 많이 하시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참 세상이 리셋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우선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마스크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과연 마스크를 쓰는 것이 문화인가, 혹은 지역적인 동서양의 차이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결정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하는 게 좋은 일이냐. 세 번째, 해도 되는 행위냐. 반대로 안 해도 되느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꼭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는 수술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판단하는 게 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라는 것은 최소한 요거 하는 것이 좋은 것 이상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감염된 환자와 정상적인 환자 간에 마스크를 안 썼을 때 감염률, 정상인이 마스크를 썼을 때 감염률, 환자가 마스크를 썼을 때 감염률, 둘 다 마스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BBC 뉴스에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비디엇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고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군요. 뭔가 공공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하는 사람들을 다른 우리 다른
다른 대학교의 간호대 학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용어도 가능하겠다. 열심히 하시는 분. 또 이 코피돌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어디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민간 약제 이름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어찌 보면은 코비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코비드림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 아웃도어 액티비티, 인도어 액티비티에서 다양한 리스크 레벨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역을 K-방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모범적인 공공과 민간의 협력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K-코란타인, K-방역을 얘기할 때 꼭 잊지 말고 언급이 돼야 될 것이 바로 질병관리본부, 이제 청으로 됐죠. 네, 질병관리본부에 청이 됐던 우리 그 이제 초대 청장을 맡고 있는 우리 정은경 박사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 국민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프라우드하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은경 박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89년도에 그런 다음에 보건학 그리고 예방의학에서 박사를 하셨고 가정의학을 전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이 정은경 박사에 대해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난 2015년 메르스 때 위기센터장을 맡아가지고 메르스가 종식이 됐을 때 정부로 하여금 중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으로 어찌 보면 공무원 생활이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끄집어낸 겁니다. 특히 그 기업, 민간 기업이 준비가 돼 있었던 것도 물론 있고 저희들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또 KCDC, NIH, FDA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조기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은 바로 그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아픈 기억이었던 것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제 9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은 확진자가 2만 1,000명 수준이고 이미 격리에서 해결된 분들이 16,000명, 그리고 현재 격리 중에 있는 분들이 4,000여 명, 그다음에 사망이 341명입니다. 평균 사망률은 약 1.59%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자료는 여기 보시는 홈페이지에 가면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홈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책본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몇 개 의미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또 인도 이렇게 몇 개 나라가 있는데 이거 뭐 절대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것보다도 인구 전체에 대비한 프리발런스로 다시 한번 카운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의 방역이 K-방역이 성공했던 요소는 뭐냐? 아까 말씀드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키트와 선제적인 개발과 공급을 했다는 데 가장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 요소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IT 강국입니다. 그런 IT 기술을 이용한 보안 카메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확진자를 조기 진단하고 또 확진자와 접촉자들에 대한 추적과 격리 시스템을 운영했던 것. 또 세 번째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라든가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창의적인 대책을 도입했다는 것. 그다음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런 것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했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 대한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계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어떤 협력을 했는가 보시면 금년 6월 달까지의 통계를 보면 보건복지부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의사가 1,790명, 그다음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합쳐서 1,500명, 그다음에 의료기술직 기타 해서 460명 이 인원들이 볼런티어로 현장에 뛰쳐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의병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하는 뜻으로 이러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 캠페인이 개인과 단체 전 국민적으로 이러한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던 캠페인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사회에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사회의 의료의 한계 역량입니다. 환자는 항상 이 한계 역량 이내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데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의료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발런티어로 뛰쳐갔던 것이 바로 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떤 형태의 질병이든지 그 사회의 메디컬 캐패시티가 막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컨트롤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방역 정책은 어떻게든지 이것이 의료의 캐패시티 안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어느 한 나라만의 대책으로 가능한가? 혹은 어느 나라 속에서 어느 지역의 대책만으로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대구와 경북이라는 저런 팬데믹이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전국의 의료진이 뛰쳐가는 것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바로 국제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필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마 한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허브 앤 스포크스 전략 같은 리저널 플랫폼 구축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끼리의 개별적인 포인트 투 포인트 개별적인 협력도 가능하지만 지역별로 하나의 허브를 만들어 놓고 허브와 허브 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 얘기하는 바로 리저널 플랫폼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외 연자가 인도에서 한번 오셨고 코스타리카에서 한번 오셨습니다. 그러면 코스타리카가 중남미 지역에서 허브 역할을 해주고 인도가 인도양 지역에서의 허브 역할을 해주면서 이런 허브 앤 스포크 역할을 해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영역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 세션의 메인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과 관련한 질병 방역과 관련한 전문가 세 분이 공동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세컨드 팬데믹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세컨드 팬데믹이 왔을 때 지금까지 해오던 방역 정책 가지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전병일 교수는 과거에 질병관리본부장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교수로 근무 중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급속 진단 세트 키트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단 키트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청중이나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상식을 좀 알고 계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RNA 바이러스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축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변이가 좀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분자 검사 방식이 몰레큘러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혈청 혹은 임뮨 테스트라고 하는 안티바디와 안티젠을 테스트하는 항원과
항체를 검사하는 이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분자 테스트는 몰레큘러 테스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WH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골드 스탠다드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실시간 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인데 이 하나하나의 용어는 조금 좀 정밀하게 따져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환자의 검체가 레디 돼 있는 실험실에 딱 도착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검체가 중앙검사실까지 와야 되고 그러한 이동거리 그리고 또 실제로 채취를 해서 통보가 될 때까지는 하루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에 혈청 혹은 면역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항체, 바이러스에 대한 몸의 항체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항체는 IgM, 항체 IgG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작은 양의 피를 가지고도 가능하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제 시간이 약 15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피 조금 뽑아가지고 테스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 진단으로 가능한데 다만 PCR의 비법에 비해서는 센시티비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성이 가짜 음성, 실제로 양성인데도 가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대신에 음성을 음성으로 잡아내는 역량은 튀어납니다. 두 번째는 이거 보시면 항체를 검사를 하는 건데요. 항체 IgM이라는 항체가 IgG라는 항체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환자가 감염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서부터 항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 환자가 바이러스에 걸렸느냐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기에는 초기 진단을 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항체 진단이. 그 다음에 IgG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IgM보다 늦게 나옵니다. 그리고 IgM은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반면에 IgG는 늦게 나오고 오래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항체 검사는 현재는 응급사용 검사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처럼 PCR을 제대로 다 라지 스케일로 돌릴 수 있는 나라에서는 저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 한도를 벗어난 나라에서는 저거라도 써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은 현재로서는 실제로 감염이 얼마나 됐느냐, 본인이 증세가 없이 감염만 되고 항체만 만들어주고 나간 환자에 대한 실제 감염률을 따지기 위한 용도로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마 팬데믹이 오게 되면 PCR만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할 때 급속 진단 키트가 도입이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바이러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원 자체를 직접 디텍트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좀 빠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시간도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 경우는 위양성과 위음성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의 상식만 얘기를 하고 자세한 거는 요 다음 세션에서 우리 또 자세하게 또 회사 발표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공적인 K 방역의 결과를 K 산업, K 의료 산업, K 바이오헬스 산업까지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료제의 개발이고 두 번째는 백신의 개발인데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안정성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을 개발을 했을 때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도 지금은 워낙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개발에 다 들어가고 있고 정부도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빌 게이츠 재단 같이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회사가 투입을 해서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과연 만들어지면 전 세계에 모든 인류한테 고루 공정하게 넘어가겠는가 하는 것도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떤가.
뭐 이런데 2번하고 3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1번의 문제는 상당히 아직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의 개발 과정을 보면 전임상 혹은 비임상에서 한 1년, 1.5년, 뭐 이거는 이제 동물 실험 포함하는 겁니다. 환자한테 실제로 사람에게 써가지고 안정성 확인하고 치료 부작용 이런 거 치료 효과 부작용 보고 장기적인 안정성 유효성까지 갈 때까지 클리니컬 트라이얼 단계가 보통 한 6년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부작용의 추적 관찰, 애프터 마케팅, 포스트 마케팅 추적도 한 2년 이상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찰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는 백신에 대해서 금년 초부터 시작이 된 건데 벌써 백신을 만들겠다, 내년이면 나온다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유효성, 효과가 있느냐, 오케이, 있다. 안전하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디베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워싱턴 포스트 기록을 보니 10사람 중에 7사람은 그래, 뭐 꼭 맞는다? 아마 맞을 거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게 있고, 나라마다 이런 거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인류를 위협했던, 우리가 이거 한국에서는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 재난형 감염병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 발생하는 기간이 자꾸 짧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변종이 생기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발생했다가 확산했다가 가라앉는 것에 대한 이런 시차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명성이 굉장히 높았던 메르스 같은 경우 보면 전염력이 조금 떨어졌지요, 지금 그 코비드보다는. 그런데 야, 이거 심각하다 만들라 그랬더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도 초기에는 저런 코스를 밟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라고 기대하고 조금 루즈하게 대응했던 나라는 좀 많이 지금 혼이 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처럼 질병관리본부장이 메르스 때 한번 혼이 났던 나라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이때까지 제가 서론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이 바이오헬스 산업화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와 헬스케어는 보통 우리가 흔히 바이오 산업화와 헬스케어 산업화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헬스케어는 바이오의 일부다? 아니다. 바이오가 헬스케어의 일부다. 어느 것이 맞는 정답인 것 같습니까? 이 헬스케어 테크놀로지와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목표 지향적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 지향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가 이 전체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웰비잉을 타겟을 하고 있고, 이것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타겟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고, 이거는 분명히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정의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적용되는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BT는. 그러나 우리 LST는 굉장히 의료, 바이오, 보건의료 이쪽으로 타겟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은 HT의 기술은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큰 기술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암을 극복하겠다 그러면 그 중에 바이오 기술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가 바이오의 일부인지 바이오가 헬스케어의 일부인지.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 산업은 위치하고 있는 레이어가 다른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표준적인 용어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라고 하는 기술 기반의 산업과 헬스케어라고 하는 서비스 기반의 산업을 합쳐서 소위 폴리티컬이 코렉티드 된 PC 워드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 따라서 저것을 그냥 의료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그것을 바이오 헬스 산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일 세 가지 성장 동력의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이오 헬스 산업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헬스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개발을 투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연구자의 숫자, 그다음에 전체 국가의 GDP 숫자를 비교했을 때 탁월하게 1등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액수도 전 세계의 4위 정도 됩니다.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이 정도의 24조의 연구비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바이오헬스 R&D는 약 10%를 조금 넘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019년 대비 18%의 성장을 했습니다. R&D 총 투자 액수가. 그리고 2021년도는 현재 잠정적으로 27조로 늘어날 것으로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 투자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우리 온라인 참여를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인더스트리를 보면 서비스가 이 정도, 그다음에 바이오 파마가 이 정도, 디바이스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화는 2% 트랩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성적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사이즈와 국내 시장의 사이즈가 2%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R&D 전략의 정책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꽤 많은 양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의 성과가 커머셜라이제이션 성과가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고민입니다. 우리가 연구개발이 상용화가 되고 그것이 국가를 매겨 살리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 가는 길에 크게 세 가지의 허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리버 오브 데블, 그다음에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건 어느 산업이나 다 똑같이 있는 계곡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은 이 죽음의 계곡 영역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네이처 메디슨 포즈 모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죽음의 계곡, 연구자가 훌륭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는데 환자 곁에서 기다리고 있는 의사 손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러한 인허가, 평가, 그다음에 보험 시스템 안에서 리임버스먼트 이것이 제도상의 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크게 세 개의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적화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병원들이 더 이상 진료에만 몰인하지 말고 연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달라, 손을 잡아달라는 얘기죠, 연구자들하고. 그리고 본부처 사업, 다부처 사업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허들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계곡의 허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펀딩 갭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투자가 들어오고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민간 투자가 타마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까지의 이 부분 펀딩 갭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런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를 어떻게 앞으로 당겨볼 건가 하는 것, 그리고 소위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을 어떻게 크게 키울 것인가 하는 전략이 같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대표적인 클러스터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국 규모의 클러스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송과 대구. 그 양쪽의 특징이고 특히 오송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와 관련된 국가기관이 밀집이 되어 있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집적단지입니다. FDA, CDC, NIH 이런 교육기관들, 인력 양성기관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은 약 한 이 정도 스페이스에 이 정도 투입 예산이 돼 있고 대표적인 4개의 센터와 더불어 클리니컬 트라이얼 센터와 병원을 확보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이것과 관련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내에 반드시 병원 조직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구중심병원입니다. 연구중심병원의 컨셉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기술 요소와 병원 요소가 벤치에서 베드사이드로 넘어가는 이 소위 죽음의 계곡을 연결해주는 R&D 플랫폼이 돼달라 병원이 이것이 연구중심병원의 핵심 개념이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보다 나은 양질의 메디컬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국의 10개 병원이 대학병원들이 리서치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많은 범위로 넓힐 예정입니다. 거기서 다루고 이 프로젝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TRL 레벨 약 한 2, 3단계에서 8단계까지를 연구를 막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 R&D 바이오헬스 부분에 투자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듯이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시부, 그다음에 통상자원부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 3개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첩이 된다든가 혹은 갭이 존재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제는 의료기기나 약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로 모여가지고 본부처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2개의 사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성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NIH 같은 구조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에이메드 시스템 같은 그런 비슷한 구조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개의 사업단은 그 해당 분야에 의료기기면 의료기기, 제약이면 제약 해당 분야에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생태계를 잘 구성하려고 하는데 두 사업단의 특징은 과거처럼 이렇게 클로즈드 루프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언제든지 나오고 언제든지 참여하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오픈 루프를 만드는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대한 국가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오송 단지에 가서 하셨는데 그래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현재 지금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은 전 세계 9위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것을 좀 더 끌어올려서 언젠가 대한민국의 IT가 대한민국의 리딩 산업이었던 것처럼 바이오헬스 산업이 대한민국의 1위 리딩 사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이것도 본부처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4개의 핵심 부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통부, 그다음에 산업경제통상자원부, 그다음에 기재부 이렇게 4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전략을 발표를 했고 여기 보시면 골이 있습니다. 여기 3개의 골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첫 번째는 글로벌 마켓 쉐어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리겠다. 그다음에 수출량을 여기까지 히트를 하겠다. 그다음에 일자리를 추가로 약 한 30만 개조를 추가적으로 창출을 하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골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테이지별로 이런 전략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하게 코로나 관련해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작년 7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다음 세션에서 특별하게 발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기본적인 컨셉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닦을 것이라는 거고 그 안에 헬스케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정책 국가의 띵크탱크라고 얘기하는 키스텝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기술을 몇 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5가지입니다. 디지털 치료제, 이 헬스케어 분야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방향성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는 범정부 지원단이
이런 것을 지원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이것은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국가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새로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약 한 8개 영역에 30개 테크놀로지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시면 헬스케어 영역과 방역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4개, 3개가 있어서 이 부분도 헬스케어 영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총연맹이라고 하는 데에서 바이오 경제 포럼을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바이오 이코노미 측면에서 수요 변화와 생존 전략에 대해서 보고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는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이 바로 기술의 컨버전스 부분입니다. 헬스케어 영역에서 아마 오늘 저희 이 컨퍼런스도 다양한 분야의 컨버전스에 대해서 이 컨퍼런스의 목적이 있었더니만큼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작년 말까지만 했어도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같이 겹쳐지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헬스케어 영역에서 4차 산업에 굉장히 낙관적인 미래 시나리오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우울한 시나리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듯이.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는 건데 바로 양극화 현상과 주변화 현상이 급격하게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소위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익에 따라 교육 정도에 따라 지역에 따라 뭐 사회적인 이 계급에 따라서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림자일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가 4차 산업혁명을 앞으로 당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택트, 원격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생각처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에서 특징적인 것은 세계화 전략이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문을 걸어 잠그는 국경을 틀어막는 로컬 전략이 하고 있고 밖으로 내보냈다면 지금은 거꾸로 불러들이고 있고 뭐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체인을 한 나라에 의존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략이 생기고 서비스 인더스트리의 아웃소싱은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과거에는 자유경제 시스템을 채택했다면 지금은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는 특히 의료 분야의 시큐리티 문제에서는 이것이 정부가 마켓을 인터벤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민간 기업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인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어느 정도 개념화가 되는데 반면에 민간이 해야 될 일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정도밖에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거는 과학기술 측면에서 보면은 혁신을 통해서 뭔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혁신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 그 혁신청하고 회의를 했을 때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또 OECD에서는 혁신을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내용 중에는 우리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혁신 정의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사회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something new 해야 되고 something useful 해야 되고 something feasible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혁신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은 개발자가 아닌 고객이 판단해야 된다는 컨셉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BT, IT, NT 같은 다양한 기술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한 다양한 구조, 사회적인 구조가 다 모여야 됩니다. 특히 헬스케어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혁신 과정에는 정상적으로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정의,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정의, 연구자, 의사, 공무원 다 다르고 투자자의 성공의 정의는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갈등이 정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이 성공의 추동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얘기할 때는 인벤터보다는 인노베이터를 육성을 해야 되고, 오늘 이 컨퍼레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인노베이터가 돼서 혁신을 주도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